문 대통령 말고도 김정숙 여사도 파격 행보를 선보였습니다. 이 세계적인 작곡가 윤희상 선생의 묘를 참배했는데 그런데 이 윤희상 선생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서 황수연 기자가 좀 더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이 곡 바로 작곡가 윤희상 선생의 곡인데요. 윤희상 선생 하면 낯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1917년에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태어난 윤희상 선생은 어린 시절을 주로 경남 통영에서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는 서울과 일본 동경에서 음악 공부를 했고 1959년에 독일 베를린 음대를 졸업했습니다. 순탄한 길을 걷는 듯했던 윤희상 선생은 1967년 동백림 사건, 즉 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되면서 험한 길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친북 활동 혐의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독일로 추방된 윤희상 선생은 끝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탄생 100주년을 맞은 윤희상 선생, 그가 남긴 음악 세계와 업적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그러게요. 이 김정숙 여사의 첫 번째 행보였기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러면 윤희상 선생을 만나서 김정숙 여사는 어떤 언급을 했는지 그 화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윤희상 선생님이 항상 통영을 그리워하시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일본에서 통영의 바다를 건너면서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통영에 가면은 동백나무, 특히 꽃이랑 이런 것들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동백나무를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게 검역도 통과되고 한다 해서 또 이것을 이렇게 큰 나무를 심어도 되나 뭐 하여튼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된다 해서 아 선생님하고 저하고 좀 뭔가 마음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백림 사건의 윤희상 선생 묘소에 동백나무를 심었네요. 저 동백나무 가져가는데 참 어렵다. 본인이 저렇게 소회를 밝혔는데 최 변호사님. 네. 아까 뭐 황수연 앵커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동백림 사건.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뭐 간첩 혐의 2명은 벗겨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동백림 사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동백림이라고 하는데 동은 동쪽 그리고 백림은 베를린. 동베를린 사건이다, 간첩단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967년에 지금은 국정원,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가 이 한국, 미국, 특히 유럽을서 이 유학생들이 이제 북한과 연계를 해서 실제로 간첩을 했다라는 사건으로 해서 기소가 됐던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지금 그 윤희상 그 선생 같은 경우에도 한국으로 이제 체포가 돼서 왔고 재판을 해서 1심에서는 무기징역까지 받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결국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복권이 있고 했습니다만 적어도 그때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에서 감형되고 감형됐지만 1967년에서 69년까지 2년 정도 어떤 복역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독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서 결국 특별 사면을 받아서 서독으로 다시 돌아갔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 이종구 실장님, 저는 네. 이제 김정숙 여사께서 윤희상 선생의 묘지까지 이제 직접 찾아갔다는 것이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영부인 본인께서 이제 성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좀 의미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윤희상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이제 변호사님 설명에 조금만 좀 보완을 하면 사실상 그 당시에 방북을 합니다. 지금은 방북이 그렇게 큰 어떤 문제가 아니지만 당시에 서슬퍼러던 시절에 방북했던 사실이 안 밝혀진 상황 속에서 연루가 되거든요. 그런데 방북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사실 서독이 왜 이렇게 항의를 하냐면 중앙정보부에서 가서 납치를 해요. 그러니까 그 국가가 알지 못하게 납치를 해서 한국으로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전 유럽이 사실은 항의를 합니다. 이유는 사실 윤희상 씨의 음악은 정말 세계적인 작곡가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그냥 기악이라든지 뭐 성악이라든지 피아노 소품부터 오페라부터 아주 뭐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음악을 지금 작곡을 한 그런 작곡가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그때 이제 탄원을 했고 해서 사실은 지금 김정숙 여사가 성악과에 갔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성악을 전공했다고 하면 세계적인 음악가로서의 윤희상 씨를 모를 리가 없고 또 이 70몇 년인가요?
그 후에 이제 돌아오려고 했다가 거의 통영 앞바다까지 왔었답니다.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이제 왔는데 고향 땅을 처음 보는 거잖아요. 바다에서 고향 땅을 보고 사실은 입국을 못하는 그런 입국 못하고 다시 되돌아간 사연도 있거든요. 그런 사연과 관련해서 이제 김정숙 여사가 그렇다면 고향인 통영에 가장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그러니까 겨울이 끝나간 무렵에 상징적인 그런 꽃 동백나무를 가져가서 심었는데 엄청나게 큰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독일에서 허가를 해줬다는 거죠. 이 김정숙 여사의 첫 행보가 왜 윤희상 선생의 묘소였을까? 이 부분을 좀 보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까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는 이미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윤희상 씨라고 아십니까? 예, 윤희상 씨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통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윤희상 선생이 이룩한 업적에 대해서는 그 달콤한 것은 다 자기들이 이용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윤희상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잘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예, 뭐 잘 모른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원이 끊기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참 진짜 가슴 아픈 일인데요. 아마 80년대 대학 시절을 보냈던 분들은 윤희상 선생 이름을 다 들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윤희상 선생이 독일에서 민주화운동을 하기도 했었고 또 남북 통일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이제 이런 평가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천재라고 불리는 분이 그러니까 그 통일운동을 하고 또 거기에 뭔가 그 동포로서 기여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당시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엄혹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간첩 혐의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외국에서 바라볼 때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거는 억울하게 간첩 혐의가 씌워졌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윤희상 선생을 풀어줘라 이렇게 탄원을 굉장히 많이 넣었고 윤희상 선생이 결국 풀려나게 된 건데요. 윤희상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엄청나게 간절하게 돌아오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허가를 내주질 않았어요. 돌아오지 못했던 그 마음을 담아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동백나무를 다시 가지고 가서 결국은 고국으로 돌아오시진 못했지만 통영에서 가져온 동백나무라도 고인이 곁에 두면 참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이제 표현한 거라고 보고요. 김정숙 여사가 그렇기 때문에 80년대 대학 시절을 겪어가면서 그 시절에 윤희상 선생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또 그때 대학생들이 막 그 가슴 뭉클하게 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번에 이런 것들을 했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그 블랙리스트가 이른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시각으로 보면은 극좌의 어떤 그런 윤희상 것으로 선생이요. 예, 윤희상 선생이 극좌라고 생각하고 간첩이라고 지금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 과거의 어떤 돌아가신 분 음악적인 것들에 대한 평가까지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그 재단을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건 참 서글픈 일인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뭐 적폐청산에 이제 블랙리스트를 없애면서 윤희상 선생을 다시 지원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도 일으키는데 지금 저희가 천천히 본질로 가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제 한 2시 채 안 됐으니까 2시간 뒤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독일에서 하는데 지금 한반도 상황이 좀 엄혹해서 사드 이 얘기가 좀 설득이 될까요? 사드 얘기를 원래 하려고 만나려고 했는데 사드 얘기보다는 지금 ICBM을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아마 이번에 분명히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아마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북한이 지금 ICBM으로 추정이 되는 그 미사일을 지금 발사한 바람에 중국 쪽에서도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해졌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사드 문제 논의는 하겠으나 이렇게 강도 높게 지금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분명히 확인을 하려 들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이 사드 배치는 사실은 우리 주권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중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그게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하고 조금 기류가 다른, 그래서 그 미국 그 정부 쪽하고 약간 살짝 코드를 맞춘 듯한 그런 그 발언을 한 게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 들 가능성이 높은데,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지금 만족시키기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미국도 만족시키면서 중국도 만족시키기는 좀 힘든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발언 내용을 좀 발언 수위를 좀 보긴 해야 되겠으나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발언이 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북한의 도발에 여러 가지 좀 스텝이 꼬인 부분이 참 많기 때문에 중국, 미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을 순방 중인데 청와대는 당연히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수위 격인 국정자문위의 김진표 위원장이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번 추석에 10월 2일이 중간에 바로 끼어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또 이렇게 하면 내수 활성화에도 좀 도움을 줄 겁니다. 네, 제가 저 인터뷰를 보고 예. 헤아려 봤어요, 직접. 예. 최장 열흘까지 쉴 수도 있더라고요. 아마 열흘을 공식적으로 아마 국가에서 쉬게 만든 건 처음일 것 같아요. 10일을 연달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입니다. 중간에 워낙에 10월 달이 이 휴일이 많은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개천절과 추석과 그다음에 한글날 이렇게 연달아 겹치면서 주말이 2번 겹치는 그런 정말 황금 연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김진표 위원장이 왜 얘기를 했냐면 바로 걸림돌인 하루가 있습니다. 10월 2일. 이게 걸림돌이거든요. 연휴의 최대 걸림돌. 그래서 10월 2일을 국가에서 공휴일로 선포해 주겠다. 그러면 이제 10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들은 뉴스 중에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교민 환영 뭐 이런 많은 뉴스들이 기분 좋은 뉴스겠지만 이 뉴스가 그래도 제일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남의 나라 얘기인 것 같기도 해서 참 일단 뭐 열흘 최장 황금 휴가 뭐 인수위 격인 이 국정자문위에서 얘기도 했고 문 대통령은 독일 방문해서 오늘 또 메시지를 던질 텐데 어떤 얘기인지 첫 번째 주제 청와대 얘기를 핵심만 짚어봤습니다.